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 산업과 기술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기술 리더십은 더 이상 한국과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조 및 기술 분야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은 글로벌 산업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우수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이라는 새로운 별이 기술 하늘에 빛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 강국에 비해 작은 국가인 한국은 빠르게 세계 최고의 기술 중심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끊임없는 학습, 혁신, 창조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면에서 선구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기술 여정을 탐구하고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독일을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키며 심지어는 능가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이 소비자 전자부터 정보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놀라운 성과를 되돌아보고 독일의 산업 및 기술 발전 역사에서 견고한 발걸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부터 창의적인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기술 지도에서 자리매김을 계속해서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파트너로부터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혁신을 만들어낸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우수성에서 한국의 역동성과 지속적인 혁신에 이르기까지 기술 분야에서의 놀라운 발전과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독일하면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하기 때문일 텐데 철강 기업 크루프크러, 현 티센크루프는 1811년에 광학기업 자이스 GEISS는 1816년에 산업기기 전문 보시비오 SCH는 1886년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 베텔스만 버털즈먼은 1835년에 창립했죠. 이렇게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면 그 어떤 기업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의미이고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메르세데스 벤츠도 저러한 기업들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1926년에야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제품에 시선을 주지 않는 이유도 오로지 최고만을 추구하도록 부지불식간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온 원료로 각종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크로이터하우스 상트 베른하르트 KRUTERHAUS SANCT BEMHARD라는 기업의 경우 1903년 허브하우스로 창업해 직접 대규모 허브 농장을 운영해왔고 자연에서 온 최고의 원료들을 꾸준히 개발해 121년째 독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년 이상 최고의 원료에 길들여진 독일인들의 눈높이는 외국 기업이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 됐죠.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이뮨 컴플렉스라는 제품을 한국 시장에 출시했을 때 2년 만에 100만 병이라는 경이로운 판매량이 세워졌던 것이고 명품 경쟁에 가장 예민하다는 롯데백화점이 본점 포함 9개 지점에 서둘러 입점시킨 겁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최대 11만 원 특가 할인 행사 6개월 분들 진행 중이기도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한 기술력의 독일 이미지가 한국 때문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깬 것은 독일 기업이 제품을 잘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배워간 한국이 잘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어 생긴 해프닝인데요. 도대체 한국과 독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큰 주제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독일의 이미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벌써 선진공업국이 되었지만 후발주자인 독일은 19세기 후반에서야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당연히 영국인들의 눈에 독일 제품의 이미지는 저품질의 저렴한 지금으로 치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느낌이었습니다. 영국 제품을 복제한 제품들도 즐비했었죠. 그런데 쓰레기 품질의 메이드 인 저머니 상품들이 영국 시장으로 치고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질 좋은 영국산과 독일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 표시법 머천다이즈 마크스 액트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사용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지금 메이드 인 저머니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기술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 등등을 전부 아우르는 높은 기술력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했죠. 한국 역시 독일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 독일이었는데 지금은 고작 한국 제품을 따라 만드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 박람회 IFA 인공지능 AI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뿐 아니라 독일의 보쉬비오 SCH, 밀레밀 등등 150여 개 국가에서 200여 개의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이 AI를 접목한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 업체 중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이 참가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지만 그 중에는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이야 워낙에 우리 기술을 흠모해 베끼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유럽 가전업체 중 최고로 꼽히는 밀레밀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어리움 AERIUM인데요. 에어리움은 의류관리기로 2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이 오픈 기능을 적용했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를 장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내풍과 외풍을 동시에 이용해 옷에 주름을 펴주는 원리였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왜냐면 이 의류관리기는 LG전자가 2011년 출시한 스타일러와 꼭 닮았기 때문인데요.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의류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아예 유럽을 대상으로 신시장을 만들겠다는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에 불편했을 법하지만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류관리기 시장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등이 가세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칼 밀레와 라인하르트 징칸이 설립한 밀레는 유럽의 대표 가전업체입니다. 이뮨 컴플렉스를 출시한 상트 베른하르트보다 4년이나 앞서 설립된 독일 대표 백년 기업이죠. 워낙에 기술력이 특출나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가전이지만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컨셉이 먹혀 전 세계적으로도 명품 가전업체로 꼽힙니다. 예전 한국에서도 돈 있는 집에서 과시용으로 밀레 제품을 들여놨을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하죠. 그런 독일 대표 기업인 밀레가 LG전자의 스타일러를 따라한 에어리움을 내놓으면서 독일 기업이 이제 한국을 따라하는 시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많은 기술을 독일로부터 배우거나 전수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독일을 앞섰거나 대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무기 분야에서 도드라지죠. 일례로 잠수함이 그렇습니다. 인류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를 올린 잠수함은 아마 나치 독일이 개발한 유보트일 겁니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 총 500차례의 전투에 투입됐는데 무려 218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다고 하죠. 특히 당시 격침된 영국 선박의 90%는 전부 유보트에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은 멈추지 않았는데 유보트는 연합군의 물자 수송선을 침몰시키면서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죠. 윈스턴 처칠 1874-1965전 영국 총리도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독일의 패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 국가들은 전부 독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유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은 독일로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잠수함 역사에서 유보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 후 유보트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기술을 버리기 아쉬워 HDWHOWALDTSVVERK, 도이치, WERFT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톤급 209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뢰 탑재가 가능한 209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한국이 209를 도입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전두환으로 칭함 시절입니다. 1983년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역을 방문한 전두환은 북한이 미리 설치한 폭탄에 암살될 뻔했습니다. 이 테러로 충격받은 그는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로 칭함이 시작했다가 전두환이 중단한 현무미사일 개발을 이어감과 동시에 잠수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수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극비로 취급됩니다. 한국 역시 1983년 독자 개발한 150톤급 잠수함 돌고래 역시 극비리로 시작됐죠. 지금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형 잠수함에 해당하는 150톤급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더 큰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하고 독일로부터 209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미국 귀에 흘러들어가면서 전두환은 쿠데타로 자신의 정권을 인정해준 미국에 미운 털 박힐 필요는 없다며 잠시 중단했다가 임기 말에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HDW로부터 209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1992년 마침내 한국 바다에 도착한 1번 잠수함에는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습니다. 1번함은 독일에서, 2번과 3번함은 옥포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됐죠. 그래서 이 잠수함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들에 장보고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기술을 가져와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중 으뜸은 단연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 2 배치 1입니다. 2021년 8월 취역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에서 8번째 3.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6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함의 개량형인 하나오션의 DSM이 삼천과 일본의 다이게이급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수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의 기술을 전해준 독일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한국은 무장체계까지 전부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가장 큰 3.0톤급으로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죠. 특히 장비의 국산화율이 76%에 이르는 만큼 수출 시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권 및 수출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무엇으로 운반하느냐에 따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SLBM은 수중에서 발사되는 만큼 가장 두려운 탄도미사일인데 왜냐면 심해에서 갑자기 떠올라 미사일을 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SLBM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불편하기 마련인데 도산 안창호함에는 SLBM 발사대가 6기나 탑재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SLBM 발사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바다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로 기록됐는데요. 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에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기술력 강국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워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손기술을 가미해 이제는 독일을 넘어 기술력 최강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자신들을 뛰어넘은 한국을 보며 독일의 기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군사 분야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느 누구보다 군함 건조에 열을 올리며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로 꼽히던 핵잠수함이 서해 인근에서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성능이 핵잠수함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크게 경악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핵잠은 현재 인양 위기에 내몰리며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핵잠이 폭발을 일으켜 침몰해 당시 탑승해 있던 승무원들과 함께 돌연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중국이 발뺌했던 것과 달리 침몰 사고가 의심되는 93B형 핵잠수함의 인양 작업이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해역 일대를 미군과 캐나다 해군이 정찰에 나서며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기상 정찰기와 캐나다 해군 대잠 호위함이 투입됐으며 루이지애나에 모항을 두며 미 연안에서 활동하던 미 해군 해양조사함 오션 인터벤션함까지 돌연 나타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특수목적 함정으로 중국 핵잠 침몰 의혹이 있었던 8월 말 갑자기 일본 해역 근처에서 포착되더니 9월엔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기항한 두 곧바로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당시 오션 인터벤션함에는 컨테이너들이 다수 적재돼 있던 게 포착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 오션 인터벤션함은 배수량 5,000톤의 대형 해양조사선으로 다른 조사선들과 달리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심에서 물체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데다 해저 정찰은 물론 고성능 다중소나 시스템을 통해 수중 물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은 오션 인터벤션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척의 공격 원잠도 동중국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할 두 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토피카함은 하이백강2 적용돼 깊은 심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에서는 공격 원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척이나 동시에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는 건 어떠한 특수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토록 부인했던 핵잠 침몰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이 중국 핵잠을 인양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도 잠수함 폭발 의혹이 있었을 당시 그 이후에도 줄곧 아니다라고 말로만 부인하고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칭다오 창정 15호 잠수함 부두에 94명 핵잠이 포착되고 있지만 두 척이 아닌 한 척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동시에 계류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핵잠 침몰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진작에 해당 자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군이 침몰한 중국 핵잠을 인양한다면 중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잠수함 자막 능력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 잠수함과 중국의 잠수함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세계 방산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더라도 중국 잠수함이 실제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중국 잠수함이 결함이 너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잠수함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가성비도 최악인데다 소리도 커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여러모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소음이 크면 치명적인데
중국 잠수함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잠수함의 대표로 꼽히는 독일제 209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서도 조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소음이 10만 110dB 수준입니다. 3000T급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잠수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구형 핵추진 잠수함인 중국의 한급 공격용 잠수함은 소음이 이보다 3040dB가량 큰 140dB에 달해 수중경운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는 터빈의 고주파와 원자로 냉각장치, 감속기어 소음 등 재래식 잠수함에는 없는 소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으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소음을 완벽 차단하는 등 중국 잠수함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하나오션의 수중음향 연구시설에는 기포로 수상함 선체를 감싸 선내 소음을 차단하는 마스커 에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적 잠수함의 음향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로 하나오션에 따르면 효과는 수상함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차단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장비는 현재 미국만 전력화한 잠수함 최신 기술로 우리 해군에는 2028년쯤 적용될 예정인데요. 음향 수조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육상시험소에는 수소연료전지 설비가 자리해 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돼 기존 디젤엔진 잠수함보다 자망 기한을 5배가량 늘린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잠수함이 3일에 한 번 수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면 도산 안창호함은 14일 동안 해저에서 연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자망 시간이 길수록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엄청난 성능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잠수함 전동화 기술의 경우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 소류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000T 규모 잠수함으로 선두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갈수록 연료전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만드는 잠수함은 수중작전 시간이 중국에 비교되지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하나오션의 그룹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이들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 초격차 방산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필리핀 잠수함 사업의 잭팟을 노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하나오션에 최근 수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하나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KSS-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면서 결과는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을 추진 중으로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리핀 측이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설계 건조한 장보고3 잠수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장보고3PN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과 잠수함 유지, 보수와 같은 통합 군수 지원에 관한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구나 다수의 방산 전문가조차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 등 경쟁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장보고 3P에는 최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최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한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지 F는 일본이 해외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잠수함 시장이 유일하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소류급, 타이게이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다며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장비의 스펙은 수출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며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성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전 하나하나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은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정비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명실상부 잠수함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 방산의 저력이 새삼스럽게 위대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비밀병기로 크게 활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전차 무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22kg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무기로 단번에 600두께의 러시아 철갑을 뚫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무기가 마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팔맷돌처럼 활약하는 모습에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중국도 러시아처럼 전쟁에 대한 야망을 키우며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인 한국, 일본까지 공격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 전차를 상대할 또 다른 반전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는 이미 한국에서는 운용 중이고 최근 대만도 급히 이 무기를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떤 신박한 무기가 등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일반적인 국제 여론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푸틴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날 정도인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1만 단어 풀텍스트라는 뜻의 해시태그 푸틴 1만 VVORDSSPECHFULLTXTY를 달았는데 이 해시태그가 달린 푸틴 대통령 연설 중국어판은 24시간 안에 무려 1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찬사일색입니다. 한 중국인은 왜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눈물이 날까라고 자문한 뒤 이유는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연설에 대해 중국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덮어놓고 러시아를 칭찬하고 있는 건 숨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정세도 불안해지면서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고 중국은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구축함 랠프 존슨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해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를 보였다며 격노한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 해군 칠함대는 미사일 구축함인 랠프 존슨함이 국제법에 근거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칠함대는 대만 해협 통과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군도 제11 전투기 등 8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여보내는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 주변 정세에 다시 관심이 쏠리면서 대만 예비군도 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군사 전문가 천꺼밍은 대만 예비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기관총, 박격포, 개인 총기에 국한되고 있다며 대전차 미사일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제블린과 홍준 대전차 로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예비군의 대전차 미사일 훈련을 늘려야만 유사시 실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2002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블린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3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식한 듯 평상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최근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또 수입하면서 대만 해협 주변에 긴장을 타개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1억 달러 약 200억 원어치 무기 수출을 또 승인한 것인데요. 지난해 8월 7억 5억만 달러 약 9억 원 규모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텐0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의 핵심 대공 방어 무기로 현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해 12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맞서 대만은 물론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기회에 주변국을 모두 다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태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일본에 이어 내친김에 한국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중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을 한 만큼 동북 공정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시탐탐 한국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이라면 러시아 영토를 떼어내 만든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별반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 같은 중국의 야심을 꺾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차 수백 대를 때려잡을 또 하나의 반전 무기 지뢰 살포기 볼케이노가 등장한 겁니다. 볼케이노는 대량의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진격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는데요. 실제로 미 육군은 1990년대에 사용했던 지뢰, 살포 시스템 볼케이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시 사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볼케이노 지뢰 살포기는 차량 또는 항공기에 장착해 지뢰를 살포하는 장비로 160개의 캐니스터 안에 960발의 지뢰가 담겨 있고 0.9m 간격으로 지뢰를 살포합니다. 볼케이노는 M939 5톤 트럭,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에 장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뢰가 무분별하게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자폭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술 지휘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뢰밭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육군은 근거리 적에 대한 압도를 유지하기 위해 볼케이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볼케이노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 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 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는 제2전투항공여단에서 볼케이노를 보유하고 있는 중으로 UH-60 헬기 또는 전술 트럭에 탑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볼케이노가 순식간에 지뢰를 뿌리는 모습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볼케이노는 전차가 올만한 지역에 지뢰를 집중 살포하면서 주변 일대를 요새화하며 포위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볼케이노를 가져다주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볼케이노를 주문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만군은 미국의 볼케이노 지뢰 살포 시스템 구매를 위한 주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넓은 지역의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는
볼케이노 시스템 구매를 추진해왔는데요. 실제로 구입 제안은 지난해 말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중국 전차를 때려잡을 무기체계를 구비하게 됐는데요. 한편 중국이 한국 땅을 밟기도 힘들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의 전차는 오기도 전에 초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볼케이노는 물론이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세계 최강 대전차 무기 형군과 중국 전차 킬러 LAH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 헬기의 경우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전술 운용이 가능하며 무장 시스템 청검을 도입함으로써 전차 킬러 명성을 잇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은 LAH의 무장 통합 시스템으로 국산 헬기 및 항공기들과 무인기 연동작전을 통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전차는 한국 명품 전차 K2에 전혀 대적할 수도 없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중국 전차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사업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그 중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제일 효자 상품인 K9 자주포가 있는데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한 K9는 작년에 24대를 시작으로 올해 24대, 내년 82대, 2025년 82대 등 최근 1차 계약의 납품 일정이 상세히 공개되며 방산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9 자주포에 전 세계 방산 관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다양하게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호주와 이집트에서 기다렸던 소식들이 나온 건데 이를 두고 방산 전문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K9의 위력이 엄청나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체계 중 하나로 꼽히는 K9 자주포가 호주에서 위풍당당하게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다수의 성능 테스트에서 K9의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며 호주 전역을 집어삼키는 듯한 모습이 연신 공개돼 감탄을 내뱉게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하나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가 폭발 시험을 통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폭발 실험은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제품의 설계, 생산, 폭발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APV의 안전벨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디펜스가 호주에 공급할 1조 원 규모의 K9에 APV의 안전벨트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V 안전벨트는 호주에서 설계 개발됐는데 현재 호주 방산 관계자들은 K9가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에 잘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9이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한 채 호주 내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곧 이어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헌치맨 프로젝트 AS9 AS10 폭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한 차례 K9과 인연을 맺었던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이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바로 직전에 진행됐던 것보다 더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순조롭게 K9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에 플라산이 K9의 방호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플라산과 함께 진행한 호주형 K9 자주포 AS9 헌치맨과 탄약 보급 장갑차 AS10에 대한 화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플라산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자주포를 대상으로 한 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례적이게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4년이나 넘게 파트너십을 지속해왔습니다. 실제로 앞서 AS9에 장착될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 폭발 테스트 역시 플라산이 실시하는 등 한화와는 사실상 쿵짝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테스트는 전 세계 방산 업계가 손꼽아 기다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목이 집중됐는데 K9의 호주 진출의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플라산은 AS9, AS10이 어느 정도의 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한계 상황을 가정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테스트는 비공개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차량 폭발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TNT UK줄을 터뜨리자 이윽고 파편이 여기저기로 흩날리며 주변이 온통 회색빛에 휩싸였지만 차체는 멀쩡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내부를 보면 폭발에 잠시나마 휘청거렸지만 마네킹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AS9, AS10이 진행한 테스트 또한 이 정도 수준은 거뜬히 통과할 만한 높은 방어력과 안전성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플라산이 진행한 이번 테스트는 영상에서 보여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K골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성능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K9A 체계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이에 따라 K9의 2단계 성능 개량 버전이 대략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9A는 K9A1과 비교할 때 화력과 운용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작년에 공개된 시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포탄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K9A1은 최대 발사속도가 분당 6발이었으나 K9A2는 9발까지 가능해 최대 40%의 화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K9A2는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K9A2를 도입한 호주의 캐서린 레이퍼 주한대사는 성능 개량을 통해 탑승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최근 외교관들을 다 모아놓고 실시한 전투 훈련 시범에서도 호주 대사는 K9에 대해 대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한바구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발 중인 K9A2로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탑승 인원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자 캐서린 대사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 건데요. 이날 우리 군이 K골을 통해 선보인 전투 사격을 직접 본 다른 국가 대사들도 감탄하기에 바빴는데요. 실제로 슬라메츠카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은 매우 효율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주요국 중 하나이며 체코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공급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역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위치한 K9 생산 공장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K9이 잘 나가고 있는 건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K9는 몸체가 가벼워 주행 스피드가 뛰어난데 장애물이나 참호 통과 능력도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사거리가 40km인데 반경 50m 안쪽에 떨어지는 등 파편이 통상 50m는 나가니 실제 목표를 거의 100% 타격하는 높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핵심은 가격으로 K9과 비슷한 성능의 독일제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에 비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가장 최근에 K9이 계약된 곳인 이집트에서 벌써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집트의 한 군사 전문가가 K9이 이집트 공장에서 테스트 중이라는 사실을 트위터로 공개한 것으로 현지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집트 군수산업부는 하나디펜스와 2조 원 규모의 K9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차량 부품의 67%를 현지 생산하기로 하면서 현지 공장의 장비 공급이 한창 진행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이집트 수출형인 K9A1이 이집트 군사공장에 인도돼 현지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검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이집트 군사 전문가로부터 나왔는데요. 이집트 군사 전문가 마호무드 가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K9가 관련한 소식을 도배하며 기대에 찬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K9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계약서 최종 서명식 등 K9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모두 시시각각 업데이트하며 현지에서 언제 생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이집트 현지인들에게도 형성된 분위기로 굉장한 무기라며 K9이 빨리 이집트에서 생산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도 K9 현지 생산기지를 직접 방문해 공장을 시찰하고 최고 품질로 무기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현재 이집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팩토리 200에서 K9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에밀-A1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인 시나 200도 함께 조립되고 있습니다. 앞서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타결되면서 한국은 아프리카 지역 최초 방산 수출을 기록하는 동시에 전체 계약 금액이 2조 원 이상인 K9 최대 규모의 수출로 기록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하나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10여 년의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던 이번 수출이 마무리되면서
한국과 이집트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K9의 이집트 수출이 계약됐을 당시 일부 보도된 내용 중 오해가 있었으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잡음도 사라진 상태인데요. 우선 가격을 지나치게 낮춘 것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한국 방산업계는 절대 손해보고 파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이집트 측이 10%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80% 차관 대출을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례없는 특혜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 은행이 대금을 융자의 무기를 수출하는 건 한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방산 선진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현지 생산으로 인해 제3국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이집트의 경우 이미 미국이 최신 전차 현지 생산을 허용한 수준이기 때문에 방산기술 유출은 그리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주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요. 최근 K9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K9의 활약에 대해 기대해 보겠습니다.